두 번째 강의, 좋은 연구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이제 표절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즉, 남의 아이디어나 연구물을 이제 그 저자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실을 다 밝혀야 되냐? 이런 이제 부담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 지식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 지식, 커먼 날리지죠? 이미 확립된 사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 지식은 출처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닙니다. 일반적 지식이란 간단히 말해서 학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 뭐 그런 얘기 밝힐 필요 없죠. 만유 인력은 뉴턴이 발견했다. 어느 책에서 그걸 얘기했느냐, 이런 건 밝힐 필요가 없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반적 지식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즉 저자와 독자가 누구이고 저자와 독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구분하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일반적 지식이고 무엇이 특별한 것인지 출처를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모르면 밝히는 게 좋습니다. 위험부담을 피하는 거죠. 그 타인의 대상이 되는, 표절의 대상, 죄송합니다. 표절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거죠. 이 타인의 아이디어란 저작물에 담긴 생각, 분석 체계나 논리, 가설, 설명, 이론, 은유, 결론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타인의 것에 의존하여 자신의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발전되었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 아니고, 분명히 봐도 이 아이디어는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말로 썼을지라도 그것은 밝혀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 얘기한 대로 저작물의 원저작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표절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장 그대로 그것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이제 또 세 번째 표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말을 바꿔 쓰는 거 있습니다. 영어로 paraphrasing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물론 이것도 다른 말로 하겠죠. summarizing 했더라도 이것은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학술 연구 활동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로 말 바꿔 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 저작물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독특한 용어, 표현, 그림, 표, 이것도 반드시 인용부를 붙이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원저작물에 있는 글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가져와서 말 바꿔 쓰거나 자신의 단어나 아이디어와 섞거나 여러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가져온 단어나 아이디어를 합치거나 원저작물에 대해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섞어 쓰는 것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섞어 놓고 이 표현 저 표현 섞어서 또 다른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창작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도 이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부정행위의 중요한 것은 이제 중복계제가 있습니다. 중복계제. 중복계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연구자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집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A라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B라는 학술지에 이제 그것을 그대로 실은 것, 말할 것도 없이 이건 중복계제였죠. 근데 그대로 실지 않았어도 유사한 아이디어나 내용을 실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실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다 한다면 그 밑에다 반드시 이전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의 허락을 받거나 또 그리고 또 적절한 출처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소위 이런 것은 이제 중복계제를 아까 표절과 연결시키면 이제 자기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표절. 자기 것을 또 다른 자기 논문에다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걸 자기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 표절, self plagiarism, 이중계제, duplicate publication, 중복계제, redundant publication, 또 심지어는 논문 쪼개기가 있습니다. salami slicing, 논문을요 이전에 했던 것을 갖다 쪼개가지고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거기다 적당한 살을 붙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뭐 포괄적으로 중복계제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표절은 자기 표절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자기 건데 아까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표절이라는 것은 이제 도둑질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저작물도 내 거고 논문도 지금 쓴 것도 내 건데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어차피 내가 다 아는 사실인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기 표절은 적당하지 않다.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표절을 내 걸 가졌는데 도둑질했다고 처벌한다는 게 이게 법률적으로 적절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 자기 표절이라기보다는 중복계제라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도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하자면 자체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활용 사기, 재활용 사기, 리사이클링 프로드, 텍스트 재활용, 텍스트 리사이클링, 텍스트 재사용, 텍스트 리유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저작물이 일단 학술지에 발표되었다면 그것은 자기 것이라기보다는 공적 영역에 속한 것이고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 표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모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저작물은 이미 공적 영역이고 모두 그 저작을 사용하는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표절이라는 말도 타당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계제를 이제 지금까지 용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중복계제 내용에 관해서 이제 좀 얘기하자면, 중복계제는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이전의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자기 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연구윤리의 문제고요. 표절처럼 연구 부정행위까지 간주되지는 않을지라도 연구자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 중복계제 이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는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그 내면의 사정이 문제인데, 정말 이게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이제 중복계제 대표적으로서는 논문 쪼개기입니다. 논문을 이전에 보통 이제 논문을 쓸 때 매우 집약적인 내용을 절제 있게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생략하게 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논문에 2개로 쪼개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더 첨가하고, 또 이전에 절제 있게 잘라냈던 부분을 다시 집어넣어서 논문을 몇 개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 마치 이제 새로운 논문처럼 이런 것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이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복계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왜 이 중복계제가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자원을 낭비합니다. 이 논문을 하나 내면 이 논문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공적인 이익을 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반복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시 달라붙어서 평가해야 되는 이런 이제 낭비를 하게 되죠. 물론 뭐 똑같은 논문을 여러 개 또 다시 여기 써가지고 공간적 활용도 될 수 있고, 또 논문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요, 한번 보세요. 이게 새로운 논문을 쓰려면 그 유사한 것이 없는가 막 보는데요, 비슷한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찾아서 읽습니다. 저도 뭐 많이 경험한 바인데, 이게 이제 다른 논문인 줄 알고 몇 개 읽어보면 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건 상당히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이제 때때로 좌절감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계제는 이런 이유에서 매우 공적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결과를 이제 과대평가하게 되죠. 자료를 한 번이면 될 건데 몇 개씩 이제 함으로 인해서 평가할 때도 2번, 3번씩 그것을 평가를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제까지 표절과 이제 중복계제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첨부를 해서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냐?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제 일단 이제 남의 것을 이제 사용해서 논문을 쓸 경우를 말하는 건데, 자기가 완전히 뭐 독창적으로 쓴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의 것을 가져와서 쓸 경우인데도 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습니다. 타인 저작물을 여러 가지 내용을 편집했는데, 그때도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인정되면서 출처 표시를 한 편집 저작물의 경우는 표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아이디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작권법은 창작을 보호하고 표절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성문법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아이디어보다는 그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한다고 하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나 정보 또는 사실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작물 전체 가운데 한 줄이나 한 단락 또는 중요하지 않는 일부만이 유사하다면 저작권법 침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표현 또는 아이디어는 출처 표시 없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연구 저자의 창작성의 핵심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 한 부분의 내용을 가져왔다고 할 때 그것을 굳이 표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저작물 경우는 표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즉 짜집기에 해당하더라도 소재의 선택,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원칙이므로 이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제 짜집기이지만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제 매우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백과사전유나 인터넷 검색 엔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자가 판례백선이라고 할 때 많은 판례집을 여기저기 모아서 이제 하나의 그 주제에 맞춰서 모아놓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학을 연구할 때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의 다양성을 이제 하나로 모아놓은 경우, 또 예수님의 뭐 출신 성분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그 출신 성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그 주제만큼 모아놓은 경우,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그것을 쭉 갖다 놔서 출처를 밝히고 또 그것을 자기의 그 창작성 있는 배열을 해 놓는다면 그것은 이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도 표절이 아닙니다. 이 말이 이제 대단히 애매한 건데요. 무슨 이제 표절 시비가 있으면요, 그 관련된 전문 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 표절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그렇게 현저하게 동의를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학계의 고유성과 전문가들의 그 고유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겠죠. 이제부터는 중복계제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복계제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다음에 해당 경우는 중복계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1차와 2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 말하자면 국내 학술대에서 발표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저작물은 중복계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북계제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1차와 2차 출판 학술집, 편집인 모두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는 중복게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독자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말로 논문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영어로 실을 경우 어떠냐? 독자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양자 편집자의 동의를 일단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실은 그 논문 학술집의 이제 편집 책임자와 또 새롭게 실을 그 영어 잡지의 그 편집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그대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서 실을 경우 그걸 중북게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거를 실는다고 해서 공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움을 주죠. 그 언어가 다른 곳에 그 논문을 연구 결과물을 소개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공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걸 중북게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북게재가 될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연구 결과물 한국말 걸로 영어를 모조리 가져와서 자기 학술의 연구 업적으로 둘 다 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업적은 하나만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 여러분 경우는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하나 이제 한국에서 석사학위 논문 하나 썼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한국말로 썼는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걸 미국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그 철저히 연구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니까 그러죠. 만약에 조사에서 발각되면 그 학위는 취소가 됩니다. 이미 한국에서 한번 써먹었는 걸 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미국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순전히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 과정, 이런 것은 이제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후속 저작물은 중북게재가 아닌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학술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아직 출판되기 전입니다. 이제 발표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약간 이제 보완 수정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내가 발표한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논문집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북게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흔히들 보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면 이건 어느 학술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훗노트에 각주에 이제 밝힌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런저런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실었죠. 논문 뭐 짧은 논문들이죠. 그런 것들 여러 편 모아가지고 어떤 제목 아래에서 저서를 만들 수 있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미 써먹었어도 이 저서로서 나올 때 그 저서는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독자에게 정직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건 어디에 발표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제 그 윤리적인 면에서 이제 정당한 것이죠. 그럼 네 번째,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 대중용 책이나 잡지 등에 쉽게 풀었을 경우입니다. 뭐 학술지에 실은 논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집약된 것이고 용어가 아주 농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읽기에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의 논문도요, 그것을 풀어서 쉽게 쓰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학술적인 연구물을 비학술적 단체, 교양 잡지 등에 쓸 때 쉽게 풀어서 이제 게재하는 경우는 중복 게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인용 출처 등 이제 인용 출처 이제 인용을 할 때 어떻게 인용을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자기 논문이 전부 다 남의 거 인용해서 짜집기로 했다면 이건 사실 정당한 인용은 아니죠.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 할지라도 적어도 논문에 있어서 주요한 자기 아이디어의 일부분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이제 보완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저작물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한 10%에서 20%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용을 할 때 이제 정확하게 인용을 달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전개해 가는 것이 바로 학문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범위의 인용을 하라 이건데 적당한 범위의 인용이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게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이라는 것은 저작물에서 인용하는 내용이 종이 되어야 되죠. 물론 자신의 것이 주가 되도록 가급적 필요한 부분을 짧게 인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해도 그 인용의 양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표절에 해당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표절과 중복게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를 이제 조작하고 또 거짓으로 꾸미고 이런 경우, 특별히 이제 설문조사를 할 경우 이런 것들도 여기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면 이제 이공계에서는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이것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나 이런 자료 수집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 윤리 지침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양심이고요. 또 서로 연구자들을 존중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작물은 결코 내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의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단순한 개인 윤리만 아니고 공적 윤리에도 해당되니 이것을 유념하시고 정직한 또 성실한 연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